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가 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밀들, 이걸 뇌과학이랑 성공학에 기반해서 파헤친 책인데요. 뭐랄까, 당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특정 시스템, 바로 망상활성계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마치 우리 뇌 안에 목표 달성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게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죠. 맞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든지 시각화, 확건, 또 마감일 설정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성공 전략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뇌의 이 망상 활성계, 영어로는 RAS라고 하는데 이 필터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책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걸 넘어서 그 원리가 우리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통찰을 얻는데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뇌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망상활성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뇌 안에 이런 특별한 필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책 1장 제목부터가 망상활성계, RAS의 비밀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약간 무슨 첨단 기술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망상 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줄여서 그냥 RAS라고 부르는데요. 뇌의 가장 아래쪽, 그 뇌관이라는 곳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예요. 아, 뇌관이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우리 뇌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초당 수억 비트라고 하니까요. 수억 비트요? 와. 네, 그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 이게 뭔지를 딱 걸러내서 우리의 의식으로 올려보내는, 뭐랄까, 일종의 정보 문지기 혹은 관심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정보 문지기요? 오, 비유가 재밌네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주 흔한 경험이죠.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딱 알아차리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아니면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사기로 딱 마음 먹었더니 갑자기 도로에 그 차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 하하,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임신하면 유독 임산부나 아기용품 광고가 눈에 잘 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그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RES가 이 정보는 중요해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안테나를 바짝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뇌가 알아서 이건 스팸 메일, 이건 중요한 메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동으로요. 그런데 이 RAS가 목표 달성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정보 필터 역할만 하는 거라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책의 주장은 RAS가 단순히 수동적인 필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필터의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기준이 바뀐다? 네, 즉 당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RAS는 그 목표 달성과 관련된 정보나 기회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서 당신의 주의를 끌도록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 마치 GPS에 목적지를 입력해야 길 안내를 시작하는 것처럼 명확한 목표가 RAS에게 자, 이런 정보를 찾아줘 하고 명령을 내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주변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 필터링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필터링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알겠네요. RAS라는 이 강력한 뇌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 단추인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 채 살아난다고 꼬집어요. 그 멕시코 어부 이야기가 딱 그런 예시잖아요. 아, 네네. 유명한 이야기죠. 여유롭게 낮잠 자는 멕시코 어부한테 미국인 사업가가 찾아와서 뭐 더 큰 배를 사고 회사를 차려서 큰 부자가 되라고 설득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고.
근데 어부가 그렇게 다 이루고 나면 뭘 하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사업가가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낮잠 자고 낚시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죠. 하하, 그렇죠. 어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가끔은 모르는 채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이 RAS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방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꿈 목록 또는 목표 목록 작성을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작성했던 목록을 책에서 보여주는데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마라톤 완주, 해변가 주택 소유, TV쇼 제작하고 직접 진행하는 거, 헬리콥터 조종면허 따기, 베스트셀러 출간, 심지어 특정 자동차 모델 소유까지.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하죠. 와, 이런 목록 작성이 단순히 그냥 희망사항 나열하는 게 아니라 RAS에게 보낼 명령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록의 방대함보다도 그 구체성이 핵심인 것 같아요. 부자 되기, 성공하기 이런 막연한 건 사실 목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룰 것인지 등등 최대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해야 RAS가 오케이, 이걸 찾으면 되는구나 하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목표를 구체화했다면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손으로요? 그냥 컴퓨터로 치는 거 말고요?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키보드로 치는 것,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은 뇌에 각인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 이 쓰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더 명료하게 만들고 목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또 RAS에게 강력한 어떤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책에서는 실제로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업계 폴마이어 연구에 따르면 목표와 계획을 글로 명확히 적은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큰 부와 성공을 이뤘다고 하죠. 3% 대 97% 엄청난 차이네요. 네, 또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의 게일 매튜스 박사 연구 결과는 더 구체적인데요. 목표를 글로 적고 심지어 친구에게 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까지 한 그룹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생각한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무려 4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42%나요. 와, 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의 힘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죠. 혼자 생각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RAS에 더 깊숙이, 더 확실하게 프로그래밍해야 할 텐데요. 책에서는 시각화와 확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합니다. 시각화,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시각화는 단순히 좋은 생각하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태나 그 과정을 우리의 오감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다 동원해서 가능한 한 생생하게 마치 진짜로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오감을 다 동원해서요? 네, 여기서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가 뭐냐면 우리 뇌가 현실과 아주 생생한 상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목표 달성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하면 뇌는 이걸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신경망을 미리 구축하거나 강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리허설. 네,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앞두고 완벽한 플레이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골프 황제 잭 니클라우스가 매번 샷하기 전에 공이 날아가는 완벽한 궤적이랑 자기 스윙을 마음속으로 먼저 그렸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 짐 캐리가 무명 시절에 자기 앞으로 $10,000,000짜리 가짜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성공한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게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걸 넘어서 뇌를 약간 속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허허, 뇌를 속인다기보다는 뇌를 목표에 맞게 길들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길들인다. 네, 시각화의 효과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의 에드먼드 제이컵슨 박사는 특정 근육 운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근육에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죠. 상상만으로요? 네. 그리고 호주의 앨런 리처드슨 박사가 진행한 농구 자유투 실험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하고 다른 그룹은 연습은 전혀 안 하고 오직 성공하는 모습만 매일 20분씩 시각화하고 마지막 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설마? 놀랍게도 시각화만 한 그룹의 실력 향상도가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연습 없이 상상만으로 실력이 는다고요? 네. 이건 시각화가 뇌를 넘어서 신체적인 수행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학원은 어떤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되뇌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확언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신념을 바꾸고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대화? 네,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결국 행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윈스턴 처칠이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도 끊임없이 자기 확신에 찬 말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형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긍정형 현재 시제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빚을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문이나 미래형보다는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이다 와 같이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 긍정문으로 말하는 것이 RAS와 잠재의식에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아, 왜? 그렇죠. 뇌는 하지 않겠다 같은 부정문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단어, 예를 들면 빚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바로 말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고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현재형으로 확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한 세트처럼 RAS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는 핵심 도구들이군요. 이야, 정말 강력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잘해도 결국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면 맘상에 그칠 수 있으니까요. 책 4장에서는 마감일 설정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감일 없는 목표는 그냥 꿈일 뿐이라고요. 맞습니다. 마감일은 좀 추상적일 수 있는 목표의 현실성과 긴박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긴박감. 네. 마감일이 딱 정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더 집중하게 되죠. 이건 역시 RAS가 이 날짜까지 이걸 끝내야 해 라는 명확한 지침을 받게 돼서 관련된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하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막연히 언젠가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행동을 계속 미루게 만들기 쉽잖아요. 맞아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와 데이 슈게의 아이들 수학 문제 해결 능력 실험 결과가 딱 그 예시네요. 아, 네. 장기 목표만 준 그룹보다 그걸 잘게 쪼개서 단기 목표랑 마감일을 설정해준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성취도와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 역시 코끼리도 한 입 크기로 잘라 먹어야 하는군요. 네. 코끼리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목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현실적인 마감일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압도당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계속 쌓이면 그 자체가 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점이었어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시작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그 행동이 비록 작고 좀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뇌와 RAS는 우리가 지금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얻는 피드백, 그게 성공이든 작은 실패든 다음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행동이 먼저군요. 네,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라도 찾아서 즉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장애물, 그리고 주변의 반대.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내 꿈을 비웃거나 막 걱정하면서 만류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책에서는 이런 외부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조언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도전을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서일 수도 있고, 당신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시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목표 자체를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견 속에 있는 어떤 일말의 사실, 만약 있다면 그건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당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되 휩쓸리지는 말라.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 개진 권리는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정말 큰 장애물이죠. 그런데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사업자금 모으려고 24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거절당했고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던 이력들을 보면 와, 정말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실패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도전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실패를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으로 책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결과는 100% 내 책임이다 라는 태도입니다. 100% 내 책임. 좀 무겁게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심지어 운까지 탓하면서 변명하는 대신에 현재 내 모습과 상황이 과거 내 생각과 선택, 행동들이 쌓인 결과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 비행기 추락사고와 오토바이 사고로 끔찍한 화상과 하반신 마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결국 콜로라도의 시장까지 된 W. 미첼의 이야기. 네, 정말 대단하죠. 또 끔찍한 교통사고 후에 자신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고 재활에 성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셸 메이저스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결국 내 삶에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는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상황 탓을 멈추고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 그렇습니다. 100% 책임지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와.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의 RAS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해결책과 기회를 찾는 데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게 되죠. 오늘 우리는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우리 뇌 안에 이미 존재하며 특히 망상 활성계, RAS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세요. 이게 당신의 RAS에게 보내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첫 번째 명령. 그런 다음 그 목표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현재형 확언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끊임없이 각인시키세요. 시각화와 확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시 행동에 착수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당신의 RAS를 목표 달성 모드로 전환시키고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는 100% 책임의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임감이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임종을 앞둔 이들이 남긴 후회를 정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선하는 후회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후회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가슴이 좀 찡하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의 RAS는 지금 무엇을 향해 그 강력한 탐색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